네, 안녕하세요. 아,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, 그, 어, 여러 개발자분들, 유튜버 분들 거를 많이 좀 참조를 하긴 해요, 사실.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하고 똑같은 경험이 있고,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, 그분들의 주제에서 솔직히 좀 약간 차용하는 경우도 있는데, 음,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그 개발자의 경력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, 네, 두 번째로 한번 더 해볼 생각인데요. 개발자로 처음에 3년을 이제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3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거든요. 그 개발자의 3년이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3년이 지났느냐, 아니면 뭔가 좀 더 괜찮은 회사에서 괜찮은 프로젝트로 경험을 많이 해서 3년을 보냈냐는 많이 다르겠죠.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SI나 SM은 이제 프리로 하실 경우에 많이들 가는데요. 음, 회사에 취업을 해서도 SI 업체들이 또 파견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일부 SI 업체들은 그 신입을 경력을 이걸 좀뭐 어디 업체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업체 중에 아닌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업체 중에 그 신입의 경력을 뻥튀기 해서 가짜로 경력을 만들어서 파견을 보내는 경우도 봤거든요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에 그냥 회사가 그렇게 해서 가라고 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런 걸 보신다면 가지 마세요. 그렇기 때문에 신입으로서 SI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신입이란 기준은 처음 입사해서 3년에서부터 6년 사이까지를 저는 좀 약간 신입의 범주에 보는데, 신입이라고 해서 다 뭐 신입의 실력이 신입이란 얘기는 아니고, 개발자들도 다른 분들처럼 의사들도 그런다고 들었는데, 외과의 같은 경우는 수술 집도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나은 외과의냐 아니냐를 뭐 따지는 것도 있고,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냐 안 유능하냐를 따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개발자들도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성격의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했느냐, 그러니까 결국엔 경험이에요. 그 경험을 어떤 경험을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신입 같은 경우에는 SI를 별로 안 가시길 이제 권해드리고요. 신입 같은 분들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되도록이면 스타트업 회사를 가시는 게 좋은데, 스타트업도 잘 골라가셔야 돼요. 스타트업도 최소한 창업이 3년 이상 된 회사들 중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킬러 콘텐츠가 어느 정도 있는,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만으로도 뭐 최소한 자기들 직원들 월급은 줄 정도의 수입은 버는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,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, 신입 입장에서 처음에 지원할 때. 그럴 경우에는 주로 그 회사를 검색을 해봐야죠. 기본적으로 잡코리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고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. 뭐 직원이 몇 명 이상이다, 창업은 언제 했다,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. 그런 것들을 보시고 되도록이면 직원이 50명 이상, 그리고 되도록이면
회사가 창립한 지 3년은 최소한 넘긴 그런 회사 위주의 창업 회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50명 이상 규모의 창업한 지 3년은 스타트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약간 어폐가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 정도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. 거기에서 그 컨텐츠에 약간 좀 자신들의 컨텐츠에 갇혀서 그 컨텐츠만 위주로 이제 공부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괜찮은 데에는 그 컨텐츠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도 새로운 킬러 콘텐츠 개발을 또 위해서 기획회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기획회의를 자신이 개발자라고 해서 시키는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요. 되도록이면 그런 기획회의나 디자인 관련 회의 이런 것들도 다 참석을 하셔서 선배분들이 어떻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잘 보고 거기서 자기가 배울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잘 캐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지난번 콘텐츠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 워터폴 방식이냐 애자일 방식이냐 이런 업무 방식에 따라서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익혀보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그 업무에 필요한 툴들, 애자일 방식을 주로 최적화되어 있는 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이런 툴이나 이런 업무 방식이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나한테 맞다면 이 업무 방식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. 선배분들이 다른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 알게 모르게 어떤 공부들을 하시고 계시니까 회사에서 그 선배분들이 어떤 공부를 주로 하시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캐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드릴 말씀은 앞으로 유망한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AI 쪽 관련 사업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. 우리가 솔직히 AI 쪽에서는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. 약간 국제 기준에 비춰봤을 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데 해외에서 굉장히 그 AI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유능하신 그 한국 개발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. 그런 개발자분들이 많이 이제 초빙이 돼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삼성이 얼마 전에 크게 발표를 했었죠. AI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AI가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AI 쪽으로 먹거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AI가 이제 같이 접목되는 분야들, 홈 IoT나 아니면 자동차와 또 홈 IoT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또 AI가 꼭 필요한 분야고 지금 아직 다 깔리지 않아서 솔직히 저도 저의 핸드폰이 5G긴 한데 5G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고 봐요. 근데 이런 5G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 5G에서 가장 필요한 게 초고속인데 이런 초고속이 잘 구축이 되기 시작하면 자율주행의 이제 기초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.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에서도 2021년까지 레벨 3 정도의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겠다, 상용화 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서 레벨 3까지는 현대자동차도 개발을 완료한 걸로 아는데 상용화 작업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. 그래서 레벨 3까지 되면은 이제 정말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4단계, 5단계까지는 앞으로도 넘어야 될 장벽이 많고 6G가 가고 AI가 좀 더 확충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제대로 된 자율주행이 나오겠죠. 레벨 5가 되면 운전자가 필요 없이 혼자 다니는 자율주행 차가 생긴다는데 과연 그런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어요. 네, 그런 시대가 온다면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이제 이쪽 업계 쪽으로 많이 이제 신입분들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AI 쪽을 많이 공부를 하세요.
저도 AI 쪽을 틈틈이 보고는 있지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AI 쪽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, 관련 논문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틈틈이 한번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개발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